네, 7월 25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주요 정치 현안을 중요한 인물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군인권, 한국 군인권계의 저는 두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이분들 모시고 최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군인권 전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사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 네. 김정민 변호사님이시고요. 그리고 한국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죠, 네, 그냥 한국 군인권센터의 예, 임태훈 소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원래 두 분을 저희가 7월 19일 최상병 일주기 때 모시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바람에 네. 일주일 미뤄가지고는 이 시간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날 고생 하루 종일 많으셨죠, 변호사님? 이제 뭐 다들 고생했는데 예. 두 번째죠. 저번에 그 입법 청문회도 갔었고 두 번째라 조금 적응은 되던데 아유 좀 길게 하니까 힘도 들고 무슨 말 하는지 좀 잘 들어봐야 되니까 긴장도 되고 그래서 그날 이제 갑자기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뭐 우리 변호인단에서 자꾸 손 들고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원래 손 들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돌아와 앉았는데 뭔가 좀 앞이 그 피청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제 피로했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러다가 쓰러지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뭐 제가 주역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분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도 굉장히 좀 뭔가 피곤해 보이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계속 뭐 재판 있고 청문회 있고라는 상황. 게다가 오늘은 또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막 다시금 부결되는 결과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좀 힘이 없으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예상하셨습니까, 임 소장님? 오늘 결과? 뭐 저는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명을 낼 준비를 하고 이제 언제 부결나나 그러고 이제 엔터키 누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예상 밖의 상황은 벌어지긴 했어요. 어떤 점이요? 지금 299명이 네. 투표에 참여했죠. 총 투표수가 299고 반대표가 104표예요. 네.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8표인데 그렇죠. 4표가 지금 이탈했다는 얘기죠. 무효표가 한 표니까는요. 예. 사실은 그러면 이제 다시 드라이브를 걸면 정치 상황이 조금 변한다면 4표만 넘어오면 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특검법은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땐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결국은 특검법에 손을 들어주는 것을 힘을 실어주면 특검 열차는 떠난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당대표가 후보일 때 계속 얘기한 게 조건부 특검법 찬성이었어요. 네네. 대법원장이 이제 특검을 추천하게 되면 자기는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요? 대법원장은 선출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 지금 대법원장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공정성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을 수사하는 사건인데 수사외압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그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오히려 대통령 수사외압의 무죄를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절충안이 벌어질 건데 그러면 상설 특검법을 어떻게 좀 수정해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상설 특검법도 사실은 수사 규모 인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사이즈의 큰 예를 들면 대통령실, 해병대 사령부, 대통령 예. 그리고 경찰 이 광범위한 이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외압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정치적인 쟁점일 것 같고요. 아울러서 제가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린다면 궁극적으로 선출직 권력이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국회의장이 특검을 지명하는 방법도 그런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예, 것이고요. 거기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해서
한 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그 수에서 조금 더 중지를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이제 다시 제안을 할 수 있게 임명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는 누가 봐도 그러면 선출된 권력이 임명하는 것이라서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민 변호사님께서도 그 박정훈 대령 해석 이제 같이 재판하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은 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세요? 뭐 박정훈 대령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갖고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 모두가 빨리 특검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가 너무 더디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검이 돼야 좀 진실 규명에 가까워진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뭐 누가 추천하느냐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깊게 알 수 없고요. 다만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어떤 정략적 차원 또 진영 논리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 작년에도 저는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좀 전향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당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고 계시니까 국정에 가장 부담이 안 되는 해결책은 그거 아니겠느냐.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나마 헌정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들 내부에서도 결국은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쟁, 진영 논리 이거로만 보면 답은 없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 당대표께서 당선되고 일성이 국민의 눈높이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 민의 그거죠. 결국 주권자의 국민의 목소리가 뭐냐, 국민의 바람이 뭐냐 이걸 정확히 읽어서 잔가지는 쳐내고 굵은 줄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특검을 원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는 예를 들면 이게 뭐 민주당 추천이냐 뭐 대법원장 지명이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관심 가져서 이건 민주당 추천으로 가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결국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 요지는 뭐냐면 이 사건에 의혹이 많다. 그리고 권력형 게이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특검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형 게이트를 규명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로서의 특검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눈높이 안 맞는 민의에 안 맞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고 집권 여당에도 부담이 될 거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결국은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제발 통과시키라라는 말씀의 이야기이신 건데 원래 재판 얘기를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난주 있었던 청문회 얘기를 조금 더 먼저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 그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박정훈 대령을 몰아가는 방식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인 방식의 질문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상범 의원이 법학 박사가 맞냐는 등 뭐 무식하다는 등 이런 얘기를 했죠. 꼭 구속영장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심지어 유재현 법무관리관조차도 군사법원에 나와서 한 얘기를 누가 했는지를 물어보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국민들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그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뭔가 좀 자기 진영에 어필하고 쇼맨십을 발휘하면 되는 사건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막무가내식의 그런 생떼식 상관없고 그냥 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 잘했어 막 소리 지르면 아 상법이 대단해 뭐 이런 소리 할까 봐 뭘 알아보지도 않고 예? 그 서울대를 나왔는지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시도 붙고 사시 붙어서 검사까지 하신 양반이 수사권이 있느니 없느니 뭐 월권행위를 했느니 위법행위를 했느니 하는 많은 사건을 다 그렇게 처리해 왔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뭐 삼부토건 얘기를 할지 이런 걸 보면 좀 슬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저렇게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지. 특히 뭐 특별법, 일반법 얘기할 때는 신나가지고 너 잘 걸렸다. 너 이놈 잘 걸렸다. 네가 법학 박사 왔냐. 아니 같은 법률 안에도 일반 조항과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빨법이나 특별법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걸 이제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시니까 마치 그런 걸로 몰아가면 코너에 모는 것 같은 그런 얘기. 특히 법학 박사 맞냐 이건 굉장히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모욕이고 그 예. 학위를 준 대학교에 대한 모욕이죠. 그렇죠. 거기도 예. 뭐 이제 형법학자하고 다 헌법학자 다 그럼요. 계시는데 예. 형법 전문가인데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그랬거든요. 법률의 무지. 그걸 한 대여섯 번 썼어요. 그러니까 법률의 그게 이제 무지라는. 나는 라이센스 없고 너는 라이센스 변호사 라이센스 없다 이거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자면요. 서울대 법대 계시는 형법학자들하고요. 고대 연대 있는 형법학자들 다 무식한 겁니다. 그게 그 그러니까 나는 그 사실 붙었다. 지금 이 말을 한다는 법조 거죠. 3륜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 판사, 예.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그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게 있어요. 니들은 법학 박사 학위 갖고 있지만 나는 어려운 사법 시험을 쳤어. 나는 로스쿨에 합격했어. 그래서 이렇게 라이센스 있는데 니네는 책으로 막 공부 배워가지고 근데 뭐 책으로 공부한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실무 들어가니까 변호사분들이나 검사나 판사는 나보다 더 모르던데요. 예전에 성범죄 사건 피해자 법률지로랑 갔는데 피해자한테 판사가요 막 주소하고 다 물어요. 그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하게 돼 있는데 제가 손들고 얘기했더니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법 위반으로 계신다고 내가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법 뒤져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무에 약한데 우리 박정훈 수사단장 박대령 같은 경우에는 학부, 석사, 박사 학위까지도 있는 거지만 실무에서 본인이 군사 경찰을 헌병을 오랫동안 수사 병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사실은 그분들보다 더 낫고 시신도요. 사실은 초임 검사 때 잠깐 가서 보지. 사망 사건 입회하는 경우에 거의 많이 없어요. 우리 또 사망 사건 그러면 또 우리 김정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두 분 다 뭐, 예, 사망 사건 많이 들여다봤기 때문에요. 예, 제가 군인권계 예, 구기둥이라고 그렇기 하지 때문에 않았습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흠집을 낼 게 없으니까 그러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치 무리한 수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 군검사 2명이 검시, 즉 최상병 시신에 대한 외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1시간 동안 검시를 같이 했고 그 군검사들이 6개의 판례를 찾아줘서 법률 가지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혼자서 박정훈 대령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수사팀들, 광역수사대장과 수사관들 그리고 군 검사들이 서류를 꼼꼼히 보고 판례를 찾으면서 임성근 사단장이 안전장구를 구비하지 않고 즉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고 입수를 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치사에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정당하게 이첩한 거예요. 잘못된 짓을 한 사람이 원래는 누구냐? 이첩을 하지 예. 않았으면 예. 이 모든 범죄의 책임은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대한 범죄 혐의는 박정훈 수사단장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범죄를 안 저지르고 법에 따라서 이첩을 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한 것이고 이 이첩을 방해한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수사외압 공범들이기 때문에 다 감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영기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수사권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다 공범이다. 그 말이 참 적절한 얘기 같은데 그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힘 당선인들을 앞에 두고도 무슨 PPT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좀 검토를 해봤어요. 정말 허접하기 그지없는 정말 묻고 싶어요. 박대령 보고 박사 맞냐고 물어보는 듯이 이게 이 사람의 실력은 아닐 건데 왜 이렇게 왜곡된 짓거리를 하나 이해가 안 돼요. 그때도 이제
그 탄핵 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법조인이 그렇대요.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좀 이쪽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법무관 출신의 이제 법무관리관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쪽에 좀 전공하고 있거나 좀 경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자기들 자가당착에 빠진 게 아니 수사권이 있으면 왜 이첩을 하냐고.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이첩을 하는 이유가 종국적인 관할이 없기 때문에 넘기는 겁니다. 근데 수사라는 것이 수사권이라는 게 어떤 개별 어떤 범죄와 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직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범죄를 접하게 되고 내게 관할권이 없는 것도 인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지했으니까 이첩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수사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황당한 게 뭐냐면 수사권이 없다고 바짝바짝 우기면서 수사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명이 그게 항명이라는 거예요. 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작년에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뭐가 있었냐면 그 법사위의 김도읍 그 위원장이 그때 김의겸 의원이 수사서류 일부를 좀 인용한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수사서류가 유출됐다고? 아니 수사가 아니라면서요. 또 그러면 또 수사는 아닌데 서류는 수사서류야. 이게 저는 그거 보면서 그 변호인에 보면은 왜 그 영화 변호인이요? 영화 변호인에 예. 보면 그 내부 고발하기 위해서 군인이 군무 이탈을 했는데 그 증인을 쓰려니까 재판장이 뭐 군법을 적용합시다 하면서 휴정하면서 잡아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결국 자기들도 알고 다 알면서도 양심에 반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날 이제 특히나 이제 지금 최근에도 이제 권성동 의원이 또 그 이상한 총대를 맸는데요. 지금 김기현 변호사 네. 관련해서 계속 그 기자회견 그렇죠.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카톡만 공개됐을 때 제가 공개석상에서 한번 만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뭐 격이 안 맞아서 안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 JTBC에서 토론회했던 것처럼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하자. 토론을 하자. 왜냐하면 카톡만 가지고는 뭐 양갈래길 아니냐. 카톡에 나와 있나요, 그게? 임성근과 이 사단장과 이종호가 아는 사이인지도 카톡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건 카톡은 하나의 단초에 불과하고 보다 추가적인 증거가 있냐.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 확보돼 있으면 그쪽도 응하라 그랬는데 일제 반응이 없었죠. 그러더니만 이제 뭐 정원 유착 프레임을 지금 써가지고 저도 오늘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오늘 한 것도 잘 보시면요. 처음에는 정원 유착 그러니까 제보자와 JTBC가 짜고 뭔가 주작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장은 또 뭐예요? JTBC와 제보자가 무슨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JTBC는 특종을 놓치기 싫었던 거죠. 제보자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제보에 주저했던 거고. 그래서 밀당이 있었던 거죠.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원 유착이라는 프레임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등이네요. 유착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원 갈등이냐 이건 중요한 건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새롭게 밝혀진 팩트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녹음 파일은 이 김기현 변호사가 마음의 결심을 못 하고 있을 때 이 녹음 파일을 오픈할 거냐 말 거냐를 갈등할 때 덮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 맞아요. 그게 뭐?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새로운 팩트인가요?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추가 팩트가 뭐냐고요. 카톡 말고. 카톡을 그 카톡에서 한 걸음이 더 나가는 예를 들면 이게 조작질이라든지 정원 유착이랄지를 집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 뭐 하나라도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뭐 또 고소하면서 3인이 고소하면서 뭐 핵폭탄이 있다는 거 그래요. 뭐 경고망 어제 이제 고소를 또 했죠.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김기현 변호사, 김종대 전 의원, 그래서 JTBC. 제가 그랬어요. 핵폭탄은 고소하고 폭죽도 없을 것이다. 이 핵폭탄은 우리가 던진 2개가 핵폭탄이죠. 그래서 그리고 살다 아니 허풍 쳤다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허풍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종호 씨가 예. 그런데 본인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이제 고소를 해요. 그러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쪽팔리겠죠. 그 본인의 음성이 이제 공개됐고 거기에 뭐 반부패 2부장 얘기도 나오고 경무관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사표 쓰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청탁을 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 것이고 그리고 8월 9일 녹음된 것이 되게 그 31일 날 외압이 들어왔고 8월 2일에 박 단장이 이제 보직 해임되고 이게 거의 일주일 상간에 벌어진 거라서 사실상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들인데 구체적으로 성근이한테 사표 쓰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외압의 하나의 로비의 창구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종호 대표뿐만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과 그 부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한 사람에게 전달돼서 대통령에 경로하는 수준을 저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르면 안 됩니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청탁 전화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야 이 광범위한 사람들이 대통령 측근들이나 대통령의 귀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대통령님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대통령의 경로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이 얘기해서 그냥 경로를 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사는 광범위하게 대통령 측근을 향해서도 가야 된다. 예를 들면 당시 김태효 1차장이라던가 네. 지금 현재 그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수사 외압의 형성 구조가 대통령실 전체로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입성한 임종득 당시 안보실 2차장 이런 사람들도 다 특검 수사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 징병제의 근간을 조롱하는 한 병사의 죽음, 우리 최상병의 죽음과 많은 장병들의 죽음을 지난번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희화화시키면서 조롱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당시 대통령 법률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시 민정수석이 없는 상황에서 주진우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진우 예. 법률비서관 예. 그리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이 양날개 축인데요. 그러면은 몰랐겠느냐? 본인이 스스로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나와가지고 최상병 특검법은 헌법을 유린하는 법률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을 하고 있어요. 헌법을 유린한 건 수사 외압을 한 사람이죠.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어 엎고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한 대통령의 경로가 헌법 위반의 직권남용 범죄이냐 아니냐 이것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흑백이 뒤집혔어요. 자, 항명을 누가 했는데요? 대통령이 항명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그런데 정작 범죄인은 안 잡고 피해자를 지금 때려잡았죠. 항명 사건으로. 예, 또 이번에 예. 이 사태도 보면 넌 이종호 씨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세상 어느 천지에 왜 내가 허풍치는 걸 믿고 그래? 이러면서 고소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네, 예. 액션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헌법 유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헌법 유린의 유린이라고 불러요. 그들이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그 유린을 재유린하려는 거예요. 이 등권법이라는 게. 이 본질을 힘으로 각색해가지고 흑백을 바꾸려고 하는 이 시도가 이 사건의 본질이라니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요. 이게 잦아들지 않는 거예요. 아유. 아무리 짓밟으려 해도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정의가 있고 역사적 사실이 있고 무엇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다 아는 마당인데 그들이 잘 배웠다는 이유로 미사 여부를 동원해 가지고 갖은 그
그 사탕 발림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수사권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뭐가 문제라느니 뻔뻔하게 그졌고요. 세상에 대통령이 개입해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또 치봤더니 이건 국민들을 아주 우롱하는 것이죠. 정의를 유린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응징 감정이 국민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힘으로 해결하거나 어떤 그 술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이미 만천하에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술수로는 덮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봐버렸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박정훈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을 기소해서 항명죄로 뒤집어 씌워서 감옥을 보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본 사람들이 많고 네네. 수사에 관여한 사람들이나 군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들은 임성근은 대충 빼주고 박정훈이라는 사람을 유죄를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군사 재판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증거가 거기서 다 현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예. 당시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기소가 윤석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제대로 예언하셨네요. 그 예언대로 가고 있어요. 예, 잘못 예. 건드린 거죠. 예. 왜냐하면 통화 기록도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작년 9월 1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벌어지던 국방부 용산 대통령실로 붙어 있죠. 그때 두 분 다 거의 정말 역할을 많이 하셨죠. 97% 영장이 다들 발부될 나온다고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생각을 예. 할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장이 어디 소속이에요? 국방부 소속이에요. 장관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그 민간처럼 사법부라고 독립적으로 헌법기관으로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은 행정부 안에 있는 이상한 그래서 재판부기 군사법원 때문에 평시에 폐지하자 이런 주장 그래서 나오고요. 예. 다 사실은 이제 감옥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동티가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의 1년이 다가오지 않고 있습니까? 최상병 사망 1년이 지났고 7월 30일 다음 주면 대통령 경로에서 난리가 난 날이고 경로 1주년인가요? 예, 경로 1주년. 그다음에 이런 거 뭘 좀 해야 돼. 경로 1주년. 그리고 8월 2일이면은요. 그 최상병 죽음에 억울함이 없겠다라고 시신에대고 맹세를 했던 사람이 보직해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날이 1년이기도 합니다. 이름 불치시다. 그럼 7월 31일은 경로 1주년. 8월 2일은 탈취 1주년. 아, 그렇죠. 기록 탈취 1주년. 수사 기록 탈취 1주년이죠. 네. 왜냐하면 이거 이첩 해소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원님들한테 제가 뭐 서영교 의원님 그렇죠. 탈취라는 표현이 명확하다. 할 때 하기 전날 제가 이해람 중사 장례식 빈소에 있는데 한 45분 동안 저 전화를 잡고는 막 계속 물어보셔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셔라. 이거는 수사 자료를 불법으로 탈취한 거다라고 정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도 뭐 길게 설명하지 마시라. 지금까지 군복을 왜 안 벗기고 있고, 보직해임을 왜 안 하고 있고, 감옥을 왜 안 넣는지, 그리고 왜 이런 과실치사 범죄 살인자가 백주대 낮에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지, 그 활보하는 뒷배경은 이 옹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면 그자도 공범인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냥 가야지, 그걸 뭐 설명하려고 들면은 국민들은 그거 듣고는 머리 아파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보직해임도 곧 1주년이 다가오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뭐 잠깐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진 의원이었죠. 왜 그 재물손괴에 빗댔다가 장비 네, 맞아요. 장비 파손. 장비 파손. 그런 그분이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이 대부분의 통화 기록이 다 우리 군사법원을 통해서 적법하게 취득돼서 분석된 자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가 흘린 정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예우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을 깔보기를 좋아하고, 너무 하대하고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알아보면 금방 아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무슨 그런 통화 기록을 설사 기자들한테 잠깐 이렇게 일부를 제공할 수는 있겠죠. 공익 목적에서. 그러나 어떻게 번호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계급도 몰라. 네, 우리가 다량의 어떤 통화 기록을 정말 군사법원을 진짜 통해서 확보했는데 그걸 심각해요. 공수처가 흘리는 정보, 흘린다는 표현이랄지 이런 걸 보면 뭔가 인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역이라는 게 검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범죄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게 점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업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범죄자들 더 많이 보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범죄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기본적으로 검사면 수사하는 것들을 다 보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제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을 결국은 죄를 국가행방권 행사에서 재판 해부해서 이 사람 죄 주십시오라는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수사 자료 이런 것들 다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되게 날카로워요. 날카로운데 지금 상대방이 이때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 기록을 하나도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탄핵 청문회 날 들어온다길래 준비 많이 했구나.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입법 청문회 때 안 들어와서 6월달에 할 때 대통령이 난리를 냈대요. 일설에 따르면 방어를 하나도 배지 못했다. 달아줬더니 예. 이것들이 그 들어가지도 않고 방어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라고 해서 그날 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피켓 들고 막 시위하잖아요. 연좌시 그 용산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봤어요. 클로즈업 된 거.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구호를 외치는데 어떤 진심이나 이런 게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용산에가 찍혀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요. 맨 앞줄에 있는 사람과 저기 뒤에 있는데요. 우리 이뇨한 의원은 저 뒤에 있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보시기에 텐션이 좀 낮았다. 그런데 앞에 보면 추경호 이런 사람들 막 구호 외치잖아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열심히 준비한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김영희 변호사님한테 좀 그래도 퇴세 준비를 하시고 계셔라. 저쪽에서 이제 뭘 쏠지 모르니 우리 쪽에서 장사장포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제가 쭉 봤는데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성실을 하면 그쪽 보좌관들이 이쪽 보좌관들처럼 군인권센터 같은 데 불러서 학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김정민 변호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나 어떻게 쓴 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논리 구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팩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그랬잖아요. 유재훈이 누굽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뜨악했죠. 아마 저희 뉴스인만 열심히 보셔도 임성근 사단장이 그 비밀번호 잊어버렸다는 말과 쌍벽을 이을 정도로 유재훈이 누구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권의 핵심 약간 인물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일부러 모른 척한다. 내가 볼 때는 다만 이 주진 의원이 이렇게 야당의 비판이 있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 발언을 왜곡해서 사람의 죽음을 사물에 빗댔다고 떠들어서 언론 기사가 나가게 함으로써 유족과 국민에게 더 고통을 준 건 민주당이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그 말도 말은 맞아. 왜냐하면 앞뒤를 잘 분석해 보면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본인의 뜻은. 그런데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거예요. 사람 그 귀한 생명이 남의 자식이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신 이 사건에 자기 법논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과실치산지 뭐 손괴를 갖다 썼거든요.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라는 건요.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왜 내 말을 오해하냐 그래요. 그렇죠. 자기는 다 앞뒤 말이 있고 왜 내 그 말을 왜 오해할까? 오해를 할 만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재물손괴에 빗댈 상황이에요. 남의 귀한 자식이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게 재물손괴. 그러니 욕 먹죠. 근데 뭐 이 정부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 그랬어요. 이태원 참사 그 대통령실 바로 옆에서 150명이 넘는 시민이
목숨을 동시에 잃었는데도 이제 그런 것들을 비유를 항상 보면 죽음 앞에 비유를 그런 식으로 세월호 유족들한테도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대하고 그래서 이 죽음을 대한 태도가 특히 검사 출신이고 군인 출신이면 공무원들이면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애도하고 기본적으로 태도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주진우 법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사건에 어떻게 개입됐는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법률 비서관이라면 이 일을 막았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혹 오판을 하거나 어떤 그 용산 내에 있는 세력들이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법률 비서관들이 오히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법과 원칙대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거 하라고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공직기강 비서관이나 법률 비서관. 그렇죠. 네. 있으나 마나 뭐 합니까? 네. 국방부 검찰단장이 참 특이한 행동을 했잖아요. 이번 사건에 똑같아요. 막아줘야 될 사람들이 어떤 법을 알고 인권을 아는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견제하고 컨트롤하고 그 자리에 뒀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설쳐. 네. 더 난리를 쳐요. 집단 항명 수계 네, 혐의로 수사했었죠. 맞아요. 네. 지금 이제 탄핵 청문회 때 새빨간 거짓말 하이라이트 그 중에 한 장면이 박정훈 그거였거든요. 대령이 이야기했죠. 김동혁 검찰단장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나온 자리예요. 그분이 이제 수사 실무자다 보니까 국회에 자주 부르기가 어려워가지고 어렵게 불렀는데 원스타 장군이죠. 네. 요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다 자기가 그 알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 서영교 의원이 이거 뭐 외압받은 거 아니냐, 그 지시받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자기가 했다. 그렇게 말씀은 하지만 왜 다 자기가 알아서 했다는데 차관 주관하는 회의에 불려다니고 국방 비서관한테 6분 넘는 통화를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러면 말도 자기가 안 되는 알아서 얘기죠. 했으면 해병대 사령부에 쳐들어간 것도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 사실은 3스타가 있는 그 사령부에 원스타 아니 세상에 검찰총장이 수사하는데 직접 가는 거 보셨어요? 김건희 여사 수사할 때 가셨어야지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3스타 짓이죠. 장군을 해병대 사령부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장군단을 다 앉혀놓고 진술조서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누구의 명을 받고 갔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원스타 장군이 군 검찰권의 총수가 군 검찰총장이나 다름없는 국방부 검찰단장이 3스타가 있는 사령부를 쳐들어가는 건 군사 구테타나 있을 법 할 때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구테타 일으키려고 할 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국방장관하고 법무관리관이 다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장관도 이첩보를 지시하기 전에 팔빵빵 7070에서 전화가 안 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첩이 강행된 직후에 대통령이 또 세 번이나 통화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검찰단장이 차관한테 불려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전화기 부셔야 검찰단장이 그 국방비서관한테 비하폰도 아니야. 6분이나 보고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오해를 하고 너희들 이상한 짓 했지라고 왜 물어봅니까? 대통령 술만 그게 주고 없으면. 전화도 네. 못 걸게 하고 그냥 계속 그냥 다른 것만 시켰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니까 뭐 국가보안상 누구 전화인지 얘기를 못한다. 심지어 보안상인데 비하폰 안 썼어. 심지어 그 800에 7070은 나중에 정청래 위원장이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남자였느냐 여자였느냐 그 말도 말을 못해요. 그 그렇죠. 비하폰이 아니기 때문에요. 중국 정부나 그 오히려 미국 거긴 다 정부, 알고 CIA 있다. 정보기관 다 도청돼서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거긴 안다. 다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고 이 수많은 통화가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 마비됐나 봐. 어떤 사태를 바라보거나 문제를 인식하거나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는 거죠. 사람이 어떤 불쌍한 장면을 보면 슬픈 마음이 들고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냥 누군가 저 사람 빨갱이야 하면 그렇게 믿고 그냥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어 하는데 빨갱이니까 죽어도 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들의 아주 편한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해병대가 빨간색이라서. 처음부터 몰아붙인 게 뭐냐면 박대령 하나의 문제로 저 사람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박 단장 혼자 한 수사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많은 수사팀들의 네. 협력하에 만들어진 수사 결과인데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군사법원에서 그 군검찰이 그렇게 공격하더라고요. 뭐 피고인은 그 해병대 수사가 완벽했다고 주장하나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어요. 무슨 수사 담당자가 내 수사가 완벽했다라고 말하는 수사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가 완벽할 수가 있나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당시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증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증거의 분석도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완벽했다라고 주장한다고 누군가 프레임을 또 씌운 거예요. 그 박 단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프레임을 누가 씌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다 그걸로 태세 전환해가지고 나의 수사는 완벽했다. 그게 절대 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언론에 인터뷰를 할지 아니면 수사 서류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언론 인터뷰 딱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수사 서류 그 피신 조서 몇 번 작성했지만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잖아요. 무슨 내 수사가 완벽했다라고 왜 주장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흠집 내기를 하고 몰아붙이고 사람 바보 만들고 나쁜 놈 만들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망상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의 대통령 경로를 본인이 망상한 거다. 그걸 만들어냈죠. 재판 이야기를 짧게라도 그래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재판 넘어가기 전에 조금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그 최상병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이제 부결되면서 두 번째 폐기예요. 폐기됐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성명을 급하게 냈는데 대통령 거부권으로 꼭두각시가 된 여당은 묻지마 부결로 철벽 방어를 하고 있지만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권 사수에 총동원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고 권력이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최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의 실체를 향해 한 발 멈추지 않고 다가가고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막으려는 만큼 그에 걸맞게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는 더 강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국정조사 및 각종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 된다. 진실을 향한 여정이 길어지는 만큼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상병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 등이 그러하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권이 이들에게 지은 죄과를 잊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더 단단한 연대를 꾸려나갈 것을 다짐한다. 부결해도 소용없다. 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사실은 단단한 1년, 연대. 그렇죠. 1년이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만큼 온 것도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친 우리 변호인단의 성과와 많은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거기에 시민사회단체들이 합심해서 의회와 함께 하나하나 팠어요. 돌이켜보면은 이게 처음 수사외압이라고 얘기할 때 민주당 의원님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국방이 법사위 들어가면서 각종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해보니까 하나둘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김정민 변호사님이 그 재판을 통해서 현출한 자료들만 보더라도 사실은 1년 전에 몰랐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이게 도대체 수사자료 어디서 그러니까 이제 통화 기록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불법으로 저희나 변호인단이 뭐 뒤로 흥신소회가 뺀지 알아요.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랬으면 정권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 범죄입니다. 그거는 군사법원을 통해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통신조회 신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작년에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판사가 지금 재판장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군사법원 전반의 분위기 뭔가 정상적인 법조인들이라면 이 문제를 달리 보기가 어렵다니까요. 정상적인 정신이 옳게 베낀 법조인이 이 사건을 보면 뭐 누구나 다 쉽게 아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좀 나중에 또 상황이 바뀌어서
제 말이 맞게 되는지 틀리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2번에 걸쳐서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일치 단결해 가지고요. 그러나 그 일치 단결이라는 게 정의로운 양심의 터잡은 단결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무너지고요.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단결합니다. 그때는 이제 대장이 바뀌어서 전 대장을 핥히고 뜯는데 일치 단결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당신이 대장이니까 자기 밑에 쫄개들이 머리도 안 굴려보고 다 나를 위해서 결사옹위 그 장군님을 결사옹위한다는 북한 생각이 나는데 그것처럼 하고 있죠.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하는 정신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또 다음 대통령 권력을 향해서 또 사람들은 미친 듯이 또 줄서기를 할 텐데 그때 버려지고 나서 자기를 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날뛸지도 몰라요.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 법치 이것이 공고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을 경험하면서 충신으로 있었던 그 누구예요? 비서관 정호성 정호성. 지금 네. 다시 이제 다시 용산에 가 이용한 있다라는 거예요. 거죠. 왜냐하면 예. 본인도 이제 겪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국민들한테 안 좋은 사인이에요. 근데- 겁먹었구나.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좀 뭔가 뭐 제 말 듣지는 않겠지만 그쪽을 향해서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이제 뭔가 나름대로의 충언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예. 이미 그 둘은 V1과 V2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기대를 접었다 이 그건 말씀이신 의미가 것 없는 것 같아요. 같은데. 이미 예. 그건 한참 전 얘기다. 이 사람들 둘 사이에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합리적인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수정하고 예. 오류를 수정하고 또 사과하고 또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애시당초 없었던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런 걸 바라지도 이제는 말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는 누구냐면 이제 다음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한동훈 아니겠어요? 한동훈 대통령 후보에게 뭐 국힘이 그분을 대통령 후보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힘이 쏠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 출마시켰어. 네, 지금. 그것 때문이잖아요. 어떡해. 그러면 이제 차기 정권이 될 수 있고 차기 권력이 될 수도 있는 분께 똑같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권력으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정의와 그 다음에 그 합리적인 토론, 의견 교환 이걸 통해서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해야지 권력으로 줄 세우기로 이거 했다가는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또 나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신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질문지가 전혀 필요 없는 두 분의 방송 지금 완전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박정훈 대령의 근황을 좀 여쭙고 그리고 군인권 제가 이야기로 모셨기 때문에 최근에 이해람 중사 장례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3년 2개월 만에. 사실 그 이해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탄핵 청문회 때 문자 주고받고 법률자문을 구했던 외사촌 동생 그 광주고검 검사죠. 박철환 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감사 청구를 게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민 300명이 참여하면 서명을 해야 됩니다. 실명으로 참여하면 감사원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법률에 따라서 감사에 대한 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독단적으로 감사원이 결정할 수 없고요. 그 시민감사위원회 같은 것을 위촉된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기각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오늘 저희가 이제 게시를 했고 저희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지금 댓글창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300명의 성원이 차면 저희가 차는 대로 다음 주에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 국민이 준 공복 그러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사를 자기의 집사 변호사처럼
활용한 것도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을 판박이죠. 왜냐하면 검찰 권력이 거의 지금 사유화되지 않았습니까? 영부인에 대한 조사도 공개 소환 조사가 아니라 검사가 핸드폰을 경호원들한테 뺏기고 들어가서 무슨 수사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뭐 티타임을 갖고 머리를 조아리고 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희대의 사건들이 날이 네.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다 모두 권력을 사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예. 이해람 중사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김정인 변호사님도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에 당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2차 가해 한 사람들에 대한 유죄 입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때 거의 새벽 막 2시, 3시까지 국방부 안에 들어가서 그 전익수 등등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을 밝히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사실 군을 상대로 한 특검이 처음 발의됐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까지.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람 중사가 20일 날 서울현충원 제2충원당에 안장식을 했고요. 3일장을 잘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셨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정치인들도 많이 오셨고 또 시민들도 많이 왔고 무엇보다도 이해람 중사들의 동기들이 굉장히 뭐 전역한 분도 계시고 현역 분들도 계시는데 3년 2개월 동안 국군 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있었고요. 관을 이제 그 안장식을 할 때 이제 화장할 때 이 운구한 게 동기들이 이제 운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연결식 때 많이 아버님 잡고 울었는데요. 군이 그러한 그 잘못된 수사,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2차 가해를 묵인하고 수사를 로비를 받아서 가해자 봐주기식의 수사를 한 군 검사도 지금 특검 재판을 통해서 1심의 유죄를 받았고요. 이에 가담했던 전익수 장군도 강등돼서 대령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그러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다 말아먹은 장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망사건이 원인이 된 범죄와 성범죄는 민간으로 이관된 겁니다. 네. 그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박정훈 수사단장은 법을 준수하고 다시는 이러한 군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 자료를 이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박정훈 대령에게 사실은 상을 줘야 되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범죄자로 몰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매우 개탄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오늘 이 자리가 군인권 문제 때문에 이제 또 모인 자리인데요. 저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의도한 것은 아닌데 윤일병 임병장 사건이 2014년 있었죠. 네. 그리고 또 10년 됐습니다. 이해람 중사 사건 있었고 네. 또 박정훈 대령 사건이 있었고 이 중요한 사건마다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 뭐 관여를 했는데 이제 오늘 오면서 저는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단 참모할 때인데 우리가 사망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그게 이제 또 의문사가 되고 미제 사건이 많이 되고 시신이 냉동고에 보관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근데 저도 그때 뭐 어떤 뚜렷한 철학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대위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해 사망한 분인데 부검을 하는 날 군검사가 부검을 하러 갔는데 유족들하고 충돌을 빚어서 부검이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무참모라고 뭐 기도 땅딸만한 사람이 이제 군복 입고 집차 타고 갔죠. 그랬더니 유족들이 이렇게 위에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전 참모고 법대로 하겠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왜 부검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만 유족들이 현장을 촬영하겠다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현장이 부검하는 그 모습을. 네네. 그 군검사는 어떤 의견이냐 그랬더니 그건 법규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종결한 다음에 복사할 때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검사한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허탈하게 아니 못 믿으시겠다잖아요. 이분들이 당신 같으면 믿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안 가는데 우리를 믿고 나중에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나중에 봐라. 그럼 믿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입장을 내가 그 유족의 입장에 대해서 법을 다 떠나서 저는 법을 다 떠나서 판단해보자. 유족의 이 요구가 말이 안 되냐고요. 처음 본 놈들이야. 다 그 조직 내야. 검찰이라 어쩐다고 얘기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 계급장 그래서 다 군사람. 사진 좀 몇 장 찍겠대. 동영상 찍겠다는 것도 아니야. 이 스냅 사진 있잖아. 이걸 몇 장 찍겠대. 법규가 없대. 그래서 뭘 걱정하냐 제가 군검사한테 그랬어요. 유출할까봐. 그러니까 안 된다는 법규가 없어요, 사실. 유출할까봐.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자기 자식 죽은 사진을 유출할 부모가 어딨냐고. 걱정할 걸 걱정을 해라.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가 책임하에 이걸 결정하면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군검사가 센스 있게 이제 참모님이 결정하시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게 해줘라. 그래서 사진 찍고 부검을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부검을 해보니까 막 카메라 돌아가고 막 고성능 카메라 이게 카메라들 찍히잖아요. 유족들이 그걸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찍긴 찍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한 부씩을 나눠 가진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그 입장 바꿔 생각해서 허락해줬기 때문에 어쩌면 부검이 순리롭게 됐고 진행됐고 그게 이제 미제 사건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가해 대위도 저희가 참 힘들게 재판을 회부해서 군복을 벗겼습니다. 결국은. 근데 저는 그게 갈래길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유족의 입장에서 저 말이 안 되냐고. 못 믿겠는데 사진 몇 장 좀 찍겠다는데 그거 안 해주면 나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 좋아요. 지금 주진우 법률 비서관 출신 그 의원께서는 뭘 못하는 거냐면 법은 알아. 그치. 국민의 마음은 몰라. 그건 바보예요, 바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18살 때는 똑똑해, 그게. 근데 40대가 넘어가면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시험 때만 똑똑한 거지. 이제는 법과 규정 이게 아니라 무엇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냐. 무엇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 만약에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법 해석하려고 하면 판검사로 남아 있어야지. 입법자가 이 입법기관이 국회에 왜 들어갔어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요. 기존 법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기존 법이 잘못된 것도 없어. 법이 좀 공백 상태인 경우가 많아.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고집 때문에, 관행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데도 모른 척. 그럼 뭐 어쩌라고요 저보고. 딴 데 가보세요. 이런 식의 너무 무책임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군에서 멀어지면 유가족분들이 입회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입회에 대한 거는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족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이제 군사 경찰, 군검사 그리고 민간 경찰, 민간 검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조사관들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요. 유족이 이제 진행을 안 들어가면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멈춰 있죠 현장 검증이. 저희를 가끔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회할 때까지 중단하라라고 하면 이제 보통 가면 이제 밀당이 시작됩니다. 뭐 소장님은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입회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변호사면 입회가 되는 거고 안 되는 게 어디 있는지 규정을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멘붕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교차 상태가 오래 갈수록 손해 보는 건 본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입회를 허락을 해줍니다. 다만 그 검시나 이제 현장 이제 그 증거 수집에 저희가 방해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이제 다 뒤집어 쓰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네네. 이게 뭐냐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서글픕니다. 왜 서글프냐면 우리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군 수사기관도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고 우리 세금 내는 이유가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것이고 그분들은 사실 실제 진실을 밝히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군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 최상병 사망 사건에서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이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본인이 이 메커니즘을 다 무너뜨렸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걸 대통령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군대 내에서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많은 그 군에 자식을 보낸 유족들이 내 자식 죽으면 최상병처럼 저렇게 억울하게 되는구나라는 프레임을 대통령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화가 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윤일병 부모님이 박대령 같은 분은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맞아요. 그냥 상식에 입각해서 돌아가신 그 순직 병사의 입장에서 장병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를 조사해주는 그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었다니까요. 그동안의 맞아요. 사건들을 보면 물론 잘했던 많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반대 현상들이 그 군 수사기관에 의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윤일병 사건 그랬죠. 이해람 중사 사건 그랬죠. 그냥 어떻게든 감추고 왜곡하고 속여먹고 가족들 속여먹고 별별 감언이설을 해서 속이고 나중에 뒤통수 때리고 이런 거에 익숙했던 분들을 경험해봤는데 그렇죠. 냉동만 네. 먹고 질식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었죠. 근데 박대령 네. 같은 경우는 그 시신 앞에 맹세하고 최선을 다해 조사하겠다고 맹세하고 또 자기에게 닥칠 이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진실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아마 윤일병 기적이다. 어머님은 이분이 기적이다. 아, 라는 상식적인 게 말씀하시네요. 기적이 되는 윤일병 상황인 어머니하고요. 거네요. 홍정길병 어머니 이런 예. 그 군 사망 사건 유기족들 이해람 중사 아버님 이런 분들이 박대령 재판에 거의 매일 오십니다. 매번 오십니다. 그래서 그 같이 들어가고 거기서 끝까지 앉아서 다 지켜봐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박대령 같은 사람이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됐을 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지 않냐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박대령님도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갈 때 손잡아주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떤 심정이고 이런지 얘기하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박대령님도 뭐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고 아마 이제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그런 일을 또 해야 될 소명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런 많은 이제 보지 못했던 그때 이제 임 소장님이 윤일병 사건 때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윤일병 사건에 너무 많이 매진하고 있을 텐데 이런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뜨악했죠 나는. 저 많은 유족들이 보이시지 않느냐 그래서요. 아 그런가? 아 그렇군요. 제가 그랬던 경험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마 박대령께도 이것이 운명처럼 아마 이 일에서 결국 자기의 또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지긴 했는데 끊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어서요. 마지막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면 어땠을까라는 9월 3일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이제 7차 재판, 박정훈 대령 재판. 재판에 이종석 전 장관이 장관이 증인 출석하고요. 그 오전에는 박진희 군사보좌관 지금 투스타로 승진해서 사단장 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다음 재판이 아마 많은 얘기들이 현출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종석 국방장관은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된 신고식을 할 겁니다. 김정인 변호사님이 경고장 보냈습니다. 내가 바로 증인신문 호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이거 법정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은 녹음이나 이게 이제 생중계가 안 돼요. 그 법원이 허가해야 되는 사안인데 저는 이제 그 많은 변호인단이 쭉 자기 역할들을 하는데요. 약간 교착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증인도 방어권 행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딱 나타나서 이제 쫙 파고 들어가면서 질러요. 근데 솔직히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막 오후 5시까지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거기 계시면 좀 졸기도 하고 그렇죠, 피곤하죠. 이런데 이제 조시던 분들이 김정일 변호사님 마이크 잡으면 놀라서 깨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이제 설전이 벌어지고 그럴 때 보면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종석 국방장관의 증인 신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으로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모든 기력이 다 소진해서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했다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되지. 예, 군인관계 두 기둥이 거기서 소진되시면 안 됩니다. 아니, 9월 3일에 모든 걸 태우겠지만 또 더 하셔야 된다. 다른 이 말씀을 질문도 드리면서요. 있는데, 예. 재판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 진짜 시간 관계상 한 번 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모셔가지고는 그 김정민 변호사님의 재판 활약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군인권이라는 또 그 어떤 컨셉에 맞게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박정훈 대령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아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9월 3일 날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용산 우체국 골목으로 쭉 끝까지 들어오시면 대통령실 후문이에요. 네. 거기가 국방부하고 문을 같이 쓰는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거기 옆에 샛길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 출입증이나 이런 거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재판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신분증 다 없이 들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시 반쯤이나 20분쯤에 기자들한테 브리핑하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시민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대법정에서 하니까 오셔서 군사법원 구경도 좀 하시고요. 특이한 거는 헌병들이 양옆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 특이하지 거의 뭐 민간 재판하고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박정훈 대령하고 이제 인사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채워주시면 또 힘이 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와주시면 좋겠다. 네. 휴가 좀 내시고. 8월에 네. 한 번 더 모셔서 저희가 9월 3일 재판 모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77만 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심도 변경 시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최대 30만 원 추가 혜택 받을 수 있는데요. 3초 만에 통신사별 원료금 계산이 가능하며 365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제한 지인 추천 이벤트도 진행 중이고요.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서 인터넷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추가 혜택, 지인들이 가입한 만큼 계속 5만 원 상품권 무제한으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670-2571번으로 상담받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김은재 뉴스인 7월 2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